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어른을 살려냈던 40대 사위입니다. 좋지 않은 가정사를 가지고 있던 전 결혼하면서 생긴 처가 식구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내를 많이 사랑했고 절 가족으로 받아준 처가 식구들 모두를 진심으로 아꼈죠. 그랬기에 전 장인어른께 불행이 닥쳤을 때 망설임 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도울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전 평생 처가 식구들과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께 오늘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전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저희 어머니는 술집 여자 출신이었고 아버진 교도소에 2번이나 다녀온 깡패였는데요. 어머니는 일찌감치 저와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갔고 저와 동생에게 관심도 없던 아버진 제가 20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아버지가 남긴 전셋집 덕에 집 걱정은 없었고 아버지가 남긴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었다는 거죠. 전 직장 생활하며 동생을 대학에 보냈고 저 또한 직장 생활과 다시 시작한 공부를 병행한 끝에 재수 생활을 거쳐 적당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직장인이 되며 아주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오빠, 미안해. 오빠만 두고 내가 먼저 결혼해서.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럼 평생 오빠하고 살려고 했어? 오빠는 오빠 인생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 꼭 행복해야 돼. 동생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매제도 사돈 어른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전 동생과 살던 전셋집을 나와 작은 집으로 이사하며 보증금의 절반인 1억을 동생에게 주었었죠. 어차피 아버지 유산이니 동생과 나눠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따로 넉넉한 축의도 해준 뒤 전 가벼운 마음으로 저만을 위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동생에겐 든든한 남편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나이 34세 저 또한 우연히 인연이 되었던 아내와 결혼하게 됐어요.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아내는 착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집이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꽤 오래도록 작지만 탄탄한 건축회사를 운영하셨거든요. 들어보니 장인어른은 딸 사랑이 엄청난 딸바보셨다고 해요. 장모님 또한 다정한 분이셨고요.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기에 아내는 성인이 되어서도 순수하고 맑은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집안이었기에 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유도 있고 딸 사랑도 지극한 집안에서 과연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 싶었거든요. 직장도 운 좋게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다지만 회사 대표님 눈에 그런 제가 착이 날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행히 장인 장모님께선 절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그래, 자네 사정은 대충 들었네. 우리 수영이가 미주알 고주알 떠든 게 아니라 내가 자네에 대해 애한테 좀 꼬치꼬치 물었어. 우리 딸이 좋다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나? 난 자네가 마음에 드네. 들어보니 힘든 상황에서도 동생 잘 챙기고 아주 바르게 살아왔다지? 돈도 알뜰살뜰하게 열심히 모을 줄 알고. 원래 사람은 배경이나 상황 따라 쉽게 물들기 마련인데 난 자네가 정말 장하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인상이 좋고 인물도 훤한 것이 더더욱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괜히 움츠러들지 말고 얼른 어깨 펴게. 이제 이창준이 사이 될 사람 아닌가. 못마땅한 눈초리를 받을 줄 알았건만 절 환영해 주시는 모습에 얼떨떨하더군요. 장모님은 제 어머니란 사람에게선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며 제 밥 위에 생선살까지 발라 올려주시더라고요. 처제 또한
벌써부터 형부하며 제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었고요. 그런 따뜻한 처가 식구들의 환영에 전 그만 볼썽사나운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네요. 이후 장인어른은 신혼집 구하는 데 보태라며 무려 2억 원이나 지원을 주셨습니다. 아낸 거기에 자신이 직장생활하며 모았던 돈 7천만 원을 보태 가져왔고요. 전 제가 모아둔 돈과 살던 집 보증금을 포함한 아버지 유산을 다 합해 1억 8천만 원을 가져가게 됐죠. 그동안 약간의 주식 투자로 모아둔 돈을 조금 더 불릴 수 있었거든요. 우린 그 돈에 대출을 껴서 서울의 6억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넥타이예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건 백화점 직원들께 물어물어서 산 스카프고요. 이번에 저희 팀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가 나왔는데 두 분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처제, 이건 처제 선물. 우와, 제 것까지요? 감사해요, 형부. 향수잖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아유, 자네랑 수영이 둘이 어디 놀러라도 가지. 뭘 우리 선물까지 다 챙겼어. 고맙네, 강서방. 우리 사이는 참 경우가 발라. 이러니 내가 안 예뻐할 수가 있나. 고맙네. 내가 매일 이거만 메고 다닐세. 이거 내가 고마워서 가만히 못 있겠는데. 에이, 때로는 그냥 받기만 해주세요, 장인어른. 저한테 용돈도 자주 주시고 밖에서 비싼 술도 많이 사주셨잖아요. 선물은 또 얼마나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도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전 처가 식구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부모 사랑을 듬뿍 주셨던 장인 장모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전 그런 두 분께 살면서 해보지 못했던 자식으로서의 효도를 마음껏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번 돈으로 선물 사드리기, 명절 용돈 드리기, 건강검진 가실 때 꼭 따라가기 등 평범한 자식으로서의 행복을 실컷 누리며 살았어요. 비록 전 아들이 아닌 사이였지만 절 자식처럼 대해주던 장인 장모님께 너무 감사했죠. 물론 아내와도 아들 하나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고 아내가 종종 만나던 제 동생에게도 참 잘해주었기에 결혼 후 제 인생은 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더군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항상 행복이 이어질 순 없는 법이더군요. 울렁거려. 아니, 장인어른 벌써 일어나셨어요? 뭐야, 지금 운동까지 하시는 거예요? 속은 괜찮으세요? 장인어른은 술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거친 건설 현장을 겪으셨고 건축회사까지 운영하다 보니 접대와 회식 등 술자리가 정말 많으셨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술을 원래 좋아하시기까지 해서 장인어른은 거의 매일같이 술을 드셨죠. 한 번은 장인어른과 끝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가 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장인어른은 거의 말술이셨는데 전 주량이 고작 소주 한 병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초죽음이 되어 일어났더니 장인어른은 저보다 일찍 일어나 TV를 보며 실내 자전거까지 타고 계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자신을 걱정하던 가족들에게 항상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한 법이라죠. 결국 장인어른의 몸엔 그런 음주 생활이 무리가 되었죠. 장인어른은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간 수치가 높게 나오셨는데요. 제발 술 좀 줄이라는 저와 가족들의 염려에도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어요. 그 간 수치 좀 높게 나온다고 사람은 어떻게 안 돼? 그런데 언제부턴가 장인어른의 건강에 적신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꾸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 붓기도 잘 붓고. 특히 잘 때 많이 그래. 그래요?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게을리하긴 했는데 다시 열심히 좀 해야겠어. 전 그런 장인어른께 피곤하시면 제발 술을 좀 줄이시라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했어요.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하면서요. 그래도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으셨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장인어른은 점점 운동을 하시는데도 배가 볼록해지고 얼굴과 손까지 노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 장인어른을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아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장인어른은 역시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받아본 정밀 검사 결과는 걱정했던 것보다 심각했죠. 완전한 알베락 그 자체였을 정도로요. 장인어른은 강경화 말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이미 간이 굳어서 재생이 어려운 단계입니다. 지금은 비대상성 강경화 상태고요. 복수도 차고 항달도 심하셔서 간이식 외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습니다. 장인어른 여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셨어요. 그때마다 간 수치가 좀 높다고 하긴 했지만 다른 문제도 없었고 저번 건강검진 땐 오히려 간 수치가 떨어지기까지 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간이 다 굳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간이란 장기는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한 7, 80% 정도가 망가질 때까진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간 수치라는 건 그 순간 간세포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지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술을 꾸준히 드셨다면 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섬유화되다가 어느 한계를 넘는 순간 급격하게 기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갑자기 말기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결과예요. 저와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 마음에 의사 선생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결과는 결코 번복되지 않았죠. 장모님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장인어른의 등을 찰싹찰싹 내리치셨어요. 장인어른은 속상해하던 가족들에게 미안해 얼굴을 들지 못하셨죠. 장인어른은 바로 입원을 하고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그 뒤 주사바늘 찔러 넣어 복수를 빼내고 약물 치료를 하며 버티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역시 간 이식밖에 답이 없었던 건지 장인어른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더라고요. 장인어른, 기약 없는 기다림을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제가 도와드리겠다니까요. 장모님은 건강 때문에 힘든 상태였지만 아내와 저 그리고 처제는 모두 자신의 간을 장인어른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반대하셨죠. 장인어른은 자신으로 인해 자식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공여잘 아무리 기다려도 장인어른 차례는 돌아오지 않았고 장인어른은 점점 더 버티기 힘들어지셨어요. 결국 우린 장인어른 몰래 우선 간공여 적합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더 이상 장인어른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검사를 받기 전 아내는 저와 처제 앞에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사실은 나 적합 판정이 나와도 수술 받기가 너무 무서워. 몸에 뭐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 흔한 쌍꺼풀 수술도 안 해봤고 레이저가 무서워서 점도 한번 빼본 적 없단 말이야. 뭐야 언니, 그럼 아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 검사 받기 싫단 말이야? 아빠가 언니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지영아. 근데 나 정말 너무 무서워. 혹시 수술 받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나 차마 무서워서 검사 못 받겠어. 원체 겁이 많았던 아는 장인어른께 자신의 간을 기증하게 무서워했던 겁니다. 처젠 정색하며 아내를 비난했어요. 아낸 고개를 숙인 채 훌쩍훌쩍 울기만 하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를 달래며 착잡한 심정으로 말했어요. 물론 이런 건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의료기술이 발전했다고 하긴 하지만 어떤 후유증이 남을진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당신이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려고 한 것만으로도 많은 용기를 낸 거라는 거 알아. 우선 나랑 처제가 먼저 검사 받아볼게. 혹시라도 우리 둘 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우리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아내가 망설임 없이 장인어른을 위했다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무작정 강요부터 하겠습니까? 아내 겁 많은 성격을 알고 있던 전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곤 우선 처제와 둘이 먼저 검사를 받았죠. 그 결과 처제는 장인어른께 간을 이식해드리기엔 간 크기가 너무 작았고 약간의 지방간도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더군요. 하지만 다행히 전 적합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울며 애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나쁘고 염치 없다는 거 알아. 근데 제발 마음 바꾸지 말고 우리 아빠 꼭 좀 살려줘. 부탁이야.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그 은혜 안 잊을게. 울지 마. 내가 마음이 왜 바뀌겠어. 장인어른, 나한텐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분이야. 내가 꼭 장인어른 살릴 거야. 전 당연히 장인어른을 살릴 거라고 말하며 장인어른을 설득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남은 가족들 상처는 어떡합니까? 추가 검사를 받아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제가 아마 장인어른께 간을 드릴 수 있을 거래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 저한테 이렇게 망설이다가 겨우 생긴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만들 작정이세요? 제발요. 절 정말 생각하신다면 제 간 받아주세요. 알겠네. 내가 자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거지. 왜 살고 싶질 않겠나. 고맙네. 자네 그 고마운 마음 내 평생 잊지 않겠네. 죄송해요, 아빠. 제가 자식이 돼서 너무 용기가 없어서요. 됐다. 왜 네 장기 떼어서 날 살리지 않았냐고 원망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 원래 그런 건 그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너에게 어려운 고민하게 해서 오히려 이 아빠가 미안하구나. 장인어른은 그런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장모님은 아예 절 끌어안고 오열하셨고요. 한편 처제에게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검사조차 거부했던 사실을 장인 장모님 모두 알고 계셨는데요. 아내는 차마 장인어른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런 자신의 딸을 꼭 안아주셨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2차 정밀 검사에서 다행히 전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비로소 전 장인어른께 간 이식을 해드릴 수 있었죠. 솔직히 조금 겁을 먹었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후 장인어른도 저도 무사히 회복을 맞춘 뒤 퇴원할 수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평생 절 향해 절이라도 하고 살겠다며 흐느끼시더라고요. 처제도 제가 장인어른을 구한 은인이라며 눈물을 흘렸고요. 고마워, 여보. 당신 아니었다면 난 평생 죄송해서 아빠 얼굴 보지도 못했을 거야. 물론 아내 또한 제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7년 뒤 찾아왔던 처가의 불행은 비로소 막이 내리는 듯 했죠. 당연히 장인어른은 술을 2번 다시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그건 간 일부를 절제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온 식구들이 모두 술을 끊었죠. 그런데 전 수술 후 후유증을 좀 오래 겪게 됐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몇 달 동안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장인어른은 갈수록 건강해지셨는데 말이죠. 수술 잘 된 수혜자는 공여자보다 회복이 빠르다라는 말이 있다더니 그게 정말이더군요. 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밥도 반 공기 이상은 못 먹었습니다. 소화불량에 시달려서요. 또한 너무 피로해져서 야외 활동을 오래 하기도 힘들었죠. 그리고 절 괴롭히던 옆구리 통증도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간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때의 피로와 통증은 말로 다 못할 정도였답니다. 우리 아빠는 이제 많이 생생해지셨는데 당신은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언제까지 병든 닭처럼 굴 거야? 그런데 처음엔 절 좀 챙겨주던 아는 갈수록 그런 제게 불만을 늘어놓더군요. 당연히 저도 서운해서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죠. 뭐? 내가 꾀병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위해서 수술받은 후유증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정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혼자 나가던가. 꼭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 장인어른을 위해 그런 후유증을 겪게 된 제게 그런 말을 하던 아내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원래 해맑은 모습이 있던 만큼 아낸 가끔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넉 달이 지나도 제 몸은 예전 같지 않더군요. 통증은 대부분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피로했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고요. 회사에 다녀오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갈수록 그런 제게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여보, 치킨 먹자. 난 소화가 안 돼서 아직 기름진 음식은 힘들 것 같아. 당신 애랑 같이 먹어. 아, 진짜.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나한테 뭐 나 대신 아빠 구해줬다고 생색이라도 내는 거야? 당신 이제 다 나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너무 힘들다면서 요즘 집안일도 많이 안 하고 애하고도 많이 못 놀아주잖아. 나도 밀린 약속이 산더미인데 당신 때문에 외출도 잘 못한다고. 제발 그만 좀 해. 말했잖아. 아직 간이 다시 다 못 자라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내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생색을 내. 내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집안일도 하고 내가 안 먹은 음식 그릇 설거지도 하려고 했잖아. 애하고도 놀아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당신은 내가 아픈 것보다 친구 몸 만나러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당신 해외로 비행 나가면 며칠씩 못 들어올 때 그때마다 난 혼자 애도 보고 집안일도 다 하면서 살았어. 근데 고작 집에 있을 때 나 배려해주는 일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낸 제가 힘들어 전보다 가사 참여도가 떨어지자 불만을 참지 않았고 나중에 먹는 걸로 시비까지 걸더군요. 한 번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절 걱정해 집에 찾아오셨다가 아내의 행동을 보고 호통까지 치셨죠. 그때 아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늘 자신을 예뻐라만 하던 장인어른이 자신에게 뭐라고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아내는 두 분이 돌아가신 뒤 그걸 또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자신이 장인어른께 혼이 났다며 말입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철이 없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몇 년을 아팠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빠를 살리느라 고작 몇 달 후유증을 앓고 있던 건데 왜 그게 그렇게 싫고 불만이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전 아내의 그런 행동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끔찍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수술한 지 5달 뒤쯤 그래도 전 증상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간이 점점 자라며 피로감과 소화불량 상태가 많이 호전된 거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했었기에 전 여전히 건강 회복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대뜸 제게 황당한 통보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이쯤에서 갈라서자. 이혼하자고. 뭐, 뭐?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야? 나 솔직히 요 5달 동안 당신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 실망? 무슨 실망? 아내는 제게 뜬금없이 이혼 통보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 아내의 이기적인 행동에 많이 서먹하고 사이가 멀어지긴 했었어요. 그래도 자신의 아빠를 위해 건강을 잃은 상태인 제게 갑자기 이혼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대답은 더더욱 기가 막혔죠. 우리 아빠를 진짜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척 했으면서 나한테 엄청 생색냈잖아. 우리 아빠 살리느라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면서. 그게 무슨 생색이야. 힘들다는데 당신이 자꾸 날 들들 볶으니까 내가 왜 힘든지 알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당신한테 화를 낸 거지.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그런 이유로 남편이 아프면 아내로서 고마워하고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행동을 반성하긴커녕 나한테 실망을 했다고? 솔직히 요즘 의료기술 발달해서 간이식 해준다고 건강이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그거 알고 평생 나랑 우리 가족한테 생색내고 대접받고 싶어서 간이식 해준 거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봐. 아니면 우리 아빠 돈이라도 노린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렇게 내 앞에서 대놓고 후유증 있다고 생색내고 힘든 척 한 거잖아. 은근슬쩍 집안일도 안 하면서. 수술도 무섭고 혹시 모를 후유증도 무섭다며 검사조차 받길 거부했던 사람의 입에서 이게 나올 말입니까? 전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기분을 느끼며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더더욱 언성을 높였죠. 아, 그렇게 간이식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당신은 아예 검사조차 안 받았던 거야? 내가 장인어른을 부모님으로 생각 안 했으면 무섭다고 검사조차 안 받은 당신은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당신 대신 장인어른 살려줘서 그렇게 고맙다고 하더니 당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나 봐?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당신이 대체 뭘 실망했다는 건지, 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건지. 누가 은혜 안 갚겠대? 간이식 한가 한 500이면 되지? 그 정도 내가 위자료에 더해서 줄게. 당신이 회사 휴가 냈던 기간 생각하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 어차피 간은 금세 잘할 거고 당신도 금방 건강해질 테니까. 500?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래, 나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 들들 볶고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 해, 이혼. 당신이 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도 연인이든 부부든 이별이나 이혼이라는 말 함부로 꺼내는 거 아니야. 난 세상에서 그런 생각 없고 무책임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그 말을 뱉은 이상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을 거야. 500? 웃기지도 않아 진짜. 내가 당신 아버지한테 한 희생은 변호사 선임해서 톡톡히 받아낼 거야. 아내의 생각과 논리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도 5달 동안 이미 실망과 상처가 쌓인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이혼을 하자는데 너무 실망스러워 붙잡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내는 아이를 마치 짐짝처럼 얘기하며 제게 데려가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난 이혼하자는 말 주워 담을 생각도 없어. 그리고 당신은 부모님도 없으니까 애라도 내가 양보할게. 나야 집도 좀 살고 직업에 외모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 충분히 재출발할 수 있으니까 애는 또 낳으면 돼. 뭐 애한테 미안하지만 그 정도 배려는 당신한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재산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차차 정리하자고. 우선 이 집에선 내가 나갈게. 난 친정으로 가면 되니까. 친정? 장인 장모님이 갑자기 이혼한다는 말 들으면 당신한테 그래 잘했다고 받아주실 것 같아? 올고든 두 분 성정에 장인어른한테 간 기증해드린 나랑 이렇게 바로 이혼한다는 말을 듣고도? 물론 혼을 내실 순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딸이 내 편을 들지 당신 편을 드시겠어? 두 분이 자식이라면 얼마나 껌뻑 죽으시는데. 그래, 그렇게 키운 딸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으로 잘 커졌다고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가버려. 뭐, 나한테 애를 양보해? 엄마가 돼서 애를 또 낳으면 된다는 게 할 소리야? 당신이 좀 철부지긴 해도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봤네. 애까지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해서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제 악담에도 아낸 끝내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더군요. 이게 갑자기 웬 날벼락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아내와 서먹해졌다고 해도 그렇게 한순간 영문도 모를 이혼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우선 화가 나서 이혼하자는 말을 내지르긴 했지만 많이 놀라기도 했고 저도 아이도 너무 불쌍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2시간 뒤쯤 놀란 장인어른이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더라고요. 강서봐,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내가 미안하네. 수영이 걔한테 대체 왜 이혼하려는 거냐고 아무리 물어도 자네한테 실망했다, 마음이 변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늘어놓으니 내 도통 영문을 알 수가 있어야지. 자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수영이 걔가 자네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인가? 걔 정말 귀신애라도 쉰 거 아니야?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혼하겠다며 짐을 싸들고 찾아온 아내를 보고 기절초풍할 뻔하셨다고 합니다.
처제도 아내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저게 사람이냐며 화를 냈다고 하고요. 장인 장모님은 아내의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화를 내며 아내를 쫓아내셨다더군요. 결국 친정에서 쫓겨난 아내는 짐가방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아마 숙박업소나 친구 집에 가거나 했겠지. 난 도저히 걔 마음이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 자네는 오죽하겠나. 장인어른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땐 저도 너무 경황이 없었기에 별다른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우선 장인어른을 돌려보냈죠. 그런데 다음날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의 핑계도 너무 억지 같았고 제 후유증 때문에 변했다고 하기엔 그것도 너무 충분치 않은 것 같았어요. 전 아내가 바람이 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뒷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직접 뒤를 캐보고 싶었지만 많이 회복됐다고 해도 아직 그럴 체력까진 되지 않았거든요. 전 열심히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검색해 괜찮은 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딘가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전에 제게 모든 진실을 알려준 귀인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내가 이혼 선언을 하고 나간 지 이틀 뒤 저희 집으로 웬 젊은 여자가 찾아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수영이라는 여자 집 맞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혹시 그 여자 남편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그쪽이랑 동병상련 입장인 사람이에요. 제가 한 달 뒤에 결혼할 예정이었는데요. 제 예비 남편이란 인간이 이수영 그 여자랑 바람이 났었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도 그 여자랑 같은 항공사에서 남자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 둘이 하라는 비행은 안 하고 해외며 국내며 같이 비행하면서 눈이 맞았더라고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잔 제게 자신의 예비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이 났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리고는 의심할 겨를도 없이 제게 출력해온 증거사진과 문자들을 모조리 건네주더라고요. 그곳엔 정말로 아내가 누군가와 딱 봐도 연인 사이에 나눌 법한 대화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들어있었고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던 반반한 남자 찍은 사진도 여러 장이나 들어있더라고요. 그 여잔 그 남자가 바로 제 아내보다 6살이나 어린 자신의 예비 남편이라고 말했어요. 요즘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데이트하려고 만났을 때 몰래 그 자식 휴대폰을 뒤져봤거든요. 원래 서로 휴대폰을 잘 안 건드는데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비밀번호야 사귄 세월이 4년이라 이것저것 쳐보니까 금세 풀리더라고요. 거기서 다 발견한 거예요, 그거. 상간나비 예비 아내가 그들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됐던 게 바로 전날이었다더군요. 심지어 제 아내는 친정에서 쫓겨난 뒤 상간남의 자취방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남은 제 아내를 집에 들인 뒤 대담하게 자기 예비 아내를 만나 데이트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다 휴대폰이 뒤져져 딱 걸렸던 거죠. 더 대박이었던 건 상간남의 예비 아내는 바로 항공사에 민원을 넣어버렸다고 해요. 게다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두 사람의 신상과 만행을 다 올려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복수를 한 뒤 마지막으로 그날 저녁 제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러 왔던 겁니다. 그 여자는 놀라서 입을 떡 벌리던 제게 아주 싸늘한 어조로 말했어요. 지금 둘 다 난리 났을 거예요.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걸리자마자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바로 뺨을 날려줬어요. 나쁜 자식. 들어보니까 그쪽 아내가 자기가 바람 피웠다는 말은 쏙 빼고 그쪽한테 이미 이혼하자고 했다죠? 제가 드린 이 증거들로 꼭 위자료 탈탈 털어서 받아내세요. 우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부지리로 뒷조사도 의뢰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전 더듬더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여잔 자신에게 바람을 걸린 직후 상간남이 제 아내를 집에서 내보낸 것 같다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놈은 유부녀를 꼬여낸 주제에 끝까지 책임질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놈의 예비아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달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곤 쿨하게 돌아갔죠. 그렇게 혼자 남은 제게 찾아온 건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이었어요. 역시나 아내는 바람이 나서 이혼을 통보했던 거였으니까요. 심지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건 장인어른이 강경한 판정을 받은 직후였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아내는 즐길 건 다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제게 간 이식까지 부탁했던 거고요. 여보, 나왔어. 그렇게 의분에 차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누군가 집에 들어왔더군요. 바로 제 아내였죠. 정말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날 상간남의 집에서 쫓겨난 것 같다던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쭈뼛대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곤 아직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여보, 나한테 많이 화났지. 실은 내가 요즘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자꾸 이상한 컴플레인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그걸 당신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틀 전에 그냥 다 짜증나서 그만두고 싶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 실은 그게 본심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막 화풀이를 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홧김에 그런 거였다고? 맞아. 미안해.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당연히 나 친정 가서도 엄청 혼나고 쫓겨났어. 그 뒤론 숙박업소에서 지냈는데 막 현타가 오더라. 내가 왜 그랬지 싶고 우리 아빠 위해서 그런 큰 희생을 해준 당신한테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도 싶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2번 다신 안 그럴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겠어. 당신도 화가 났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로 어이없이 나랑 이혼할 생각은 없었을 거잖아. 당신도 그냥 홧김에 이혼하자고 한 거지?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나 딱 한 번만 봐주라. 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상간남에게 버림받고 입장이 난처해지자 아주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집에 돌아온 게 뻔한데 아내는 말도 안 된 핑계를 늘어놓더군요. 친정에서도 쫓겨난 상태였으니까요. 전 그런 아내에게 조금 전 상간남이 예비 아내가 주고 갔던 증거를 던져주었어요. 아낸 증거 사진들을 보자마자 삽시간에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전 그런 아내에게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놈한테 버림받고 나니까 그제야 돌아갈 곳이 필요하디? 어디서 눈 가리고 아웅이야? 그 자식 여자친구가 인터넷이랑 당신 직장에도 다 폭로했다며. 그럼 언젠가 내 귀에도 다 들어올 얘긴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냐? 그런 거짓말 늘어놓으면 내가 울면서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할 줄 알았어? 대체 이걸 당신이 어떻게... 그 자식 여자친구가 죽어갔다. 왜? 그 여자가 그 증거들 꼭 자기가 나한테 전해줬다고 당신한테 말해달라더라. 그리고 전해달래.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라고. 난 말이야. 내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프고 서러워서 꼭 내 가정을 잘 지키고 싶었어. 우리 아들만큼은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고 나랑 가족이 되어준 당신한테도 당신 가족한테도 내 모든 걸 바치고 싶었어.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을 짓밟고 심지어 이용해서 지금 날 속이려고까지 해? 궁지에 몰린 아는 악에 바친 절 보며 파르르 떨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그냥 당신한테 조금씩 권태기를 느끼던 와중에 어리고 외모도 훤칠한 애가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냥 호기심에 만났던 거야. 그러다 몸이 약해진 당신 행동을 보니까 괜히 당신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잠깐 미쳤던 것 같아. 근데 나 이렇게 돌아왔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우리 도준이한테 가정 지켜주고 싶잖아.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그놈 때문에 애까지 버리려고 한 주제에 감히 애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그놈한테 차여서 돌아온 거지.
아니었으면 당신이 돌아왔겠어? 그건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어? 나 지금 완전 궁지에 몰렸다고. 직장에선 그 여자 민원 때문에 위에 불려가서 경위조사도 당하고 인터넷 본 친구들이랑 지인들도 하나둘씩 연락 와서 진짜인지 묻고 있다고. 그 와중에 바람 펴서 이혼당하는 걸 부모님이 알기라도 하면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당신하고 이혼하기로 했다는 말 듣자마자 쫓아낸 거 보고 완전 무서웠단 말이야. 근데 내가 바람까지 피운 걸 아시면 어떻게 되겠어? 아는 저에게마저 버림받으면 다 끝이라며 아예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전 그 모습이 더 가증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전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곤 모든 진실을 폭로했어요. 장인어른, 지금 집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여자가 절 두고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웠었대요. 그래서 애까지 버리고 저랑 이혼하려다가 그 남자가 자기 예비 아내한테 바람을 걸려버리자마자 자기를 버리니까 저한테 돌아왔대요. 이게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말에 장인어른은 경악을 하시더군요. 그리곤 그 길로 택시를 타셨는지 거의 15분도 안 돼 저희 집에 도착하셨더라고요. 장모님과 처제도 함께 말이죠. 장인어른은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겁에 질려있던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곤 바로 아내의 얼굴을 세차게 후려치시더군요. 어찌나 세게 손을 휘두르셨는지 아내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부모에게 손찌검을 당한 아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엉엉 울며 소리쳤죠. 아빠, 지금 저한테 손대신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저한테... 지 부모 목숨 살려준 남편 배신한 너야말로 내 자식이긴 하냐? 날 부모로 생각하긴 했어. 그랬으면 강서방한테 절대 이럴 수가 없다.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바람? 너 같은 쓰레기 나의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미안하네 강서방. 세상에 어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단 말인가. 야 이수영, 네가 사람이야? 수술받기 무섭다고 형부한테 대신 간이식해달라고 매달릴 땐 언제고 바람 피워서 형부를 버리려고 했어? 언니 넌 천벌이 무섭지도 않아? 죄송해요 형부. 진짜 저런 건 제 언니도 아니에요. 장인어른은 큰 충격에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울부짖으시더군요. 장모님과 처제도 아내를 비난하며 제게 사과했고요. 결국 아내는 가지고 왔던 짐을 그대로 들고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런 아내의 뒤에 대고 친정으로 돌아올 생각도 말라고 소리쳤던 장인어른은 마지막으로 제게 오열하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네 강서방. 어떻게 수영이 제가 이런 금수마도 못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정말 머리라도 땅에 박고 싶네. 그렇게 아내는 저에게도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상간남의 집에 찾아갔는지 숙박업소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계속 소문이 퍼져 망시살 때문에 친구나 지인들 집으론 가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아내는 제게 계속 연락해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급한 대로 원룸 오피스텔을 구해 지내고 있다고 말하긴 하더라고요. 아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전 절대 아내를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고 결국 이혼 소송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제 아내는 울며 이혼을 받아들였죠. 어차피 소송까지 가봐야 자신만 불리해질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아내와 상간남은 항공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말이 그만둔 거지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상간남이 예비 아내에게 살해를 하기 위해 연락했다가 그 여자가 상간남을 용서해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 안 남은 결혼식 취소하는 것도 번거로워서 그냥 한 번만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그래도 그쪽은 이혼하기로 한 거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낸 그렇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던 거예요.
아낸 상간남이 용서받은 걸 알고 아마 제게도 끝까지 매달려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나중에 위자료를 받아냈죠. 그렇게 이혼하며 전 아내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바로 장인어른이 2억을 보태주셨던 집이 제 앞으로 오게 된 거죠. 아낸 당시 시세가 무려 1억이나 올랐던 그 집을 넘기지 않으려고 발악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장인어른께 간이식을 해드렸다는 특별 사정까지 더해져 제가 유리한 위치가 되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까진 그걸로 퉁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아이의 양육비는 그렇게 타협하기로 했네요. 어차피 변호사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고 아이를 버리려던 여자와 양육비 문제로 계속 골칠 썩어가며 연락하고 지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 전 장인어른의 행동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장인어른은 제게 무려 자신의 목숨값이라며 5억을 주셨거든요. 돈으로 내 목숨을 살려준 고마움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네만 그래도 그 돈으로 우리 손주 잘 키워주게. 정말 미안하네. 난 앞으로 수영이 걔한테 한 푼도 안 물려줄 거야. 도준이 대학 학비까지도 다 내가 책임질 거고 내 남은 재산도 우리 지영이 목 빼곤 다 자네 아들 우리 도준이한테 줄 걸세. 그렇게 전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고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답니다. 비록 장인 장모님과 처제와 함께 서글픈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해야 했지만요. 그 뒤 전 한동안 여동생과 매제의 도움을 받아 혼자 아이를 돌보며 남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수술한 지 거의 1년쯤 지나자 제 몸의 컨디션은 완벽하게 회복되어 가끔 검사만 받으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이혼한 지 2년 정도 지난 지금 전 여전히 처가 식구들과 가끔 만나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모두 지금까지도 전철 사람 취급도 안 하며 안 보고 살고 있거든요. 전처는 그렇게 모든 가족에게 버림받고 작은 오피스텔에서 쓸쓸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항공업계에도 소문이 쫙 퍼져 다시 승무원으로의 길을 들어설 수도 없었다고 해요. 지금은 그래도 어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죠. 제게 이제 가족이라곤 제 아들과 여동생 내외 제외하면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아직 절 아들이자 사위처럼 대해주는 장인 장모님께 전 감사하고 있답니다. 물론 처제에게도요. 자신들의 진짜 가족보다 절 선택해줬으니까요. 무엇보다 건강을 무사히 회복해 아직까지 회사를 정정하게 운영하고 계신 장인어른을 보면 하늘에 감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안에서도 전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뒤 전천 단 한 번도 애를 찾지 않았거든요.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하는 수 없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천은 역시 답이 없는 사람이었죠. 뭐 드문드문 들리는 얘기론 전천은 돌아온 싱글도 아닌 미혼 행세를 하며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에게 외면당한 아픔을 이성을 만나며 풀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느라 아이에겐 도통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전 이제 아이에게 그런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오래전 저와 동생을 버리고 떠난 뒤 단 한 번도 소식이 없던 제 어머니를 잊고 살았단 말입니다. 전 앞으로 꾸준히 건강을 챙기며 저희 아들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부모 같지도 않았던 제 부모와 달리 전 아이에게 전처의 못까지 아주 든든한 부모이자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거든요. 매제와 조카와 잘 살고 있는 제 동생처럼 전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 하나만큼은 제 눈 감는 그날까지 잘 지켜주려고요. 여러분은 사람이 왜 마땅한 양심과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람과 사람 간의 암묵적인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보다 질서 있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사회적 규범이죠. 그렇기에 이 규칙을 지키며
세상을 어두게 만든 사람의 끝은 결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짐승도 의리와 도리는 안다는데 제 전처는 결국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의 규칙을 어긴 전처는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결국 용서받았던 상간남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언젠간 반드시 업벌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그 쉽고도 중요한 약속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분들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부디 여러분께선 이곳에 저와 같은 사연을 보내는 날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작별 인사를 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